그러니까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피터 나바로 지음 요 책이고요. 요 책. 웅크린 호랑이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가 라는 이제 문구가 달려 있고요. 위에. 그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미국 국기죠. 그리고 미국 국기를 까보니까 아래에는 이제 중국 국기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을 주로 이제 내용으로 삼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중국 전문가가 말하는 중국의 민낯, 그래서 피터 나바로가 최고의 중국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경 분쟁, 남중국해, 동중국해, 사드, 논란의 중심에선 중국을 파헤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드는 우리나라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책 리뷰는 8곡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1번 첫 번째 곡지, 피터 나바로는 누구? 피터 나바로는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죠? 아시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략히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미중 사이에 무력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이 중국의 해상을 봉쇄할 가능성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과연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중국보다 많은가? 이것도 재미있고요. 다섯 번째, 트럼프가 제조업체들을 컴백시키는 진짜 이유. 왜 트럼프는,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그걸 왜 하는가? 진짜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그 부분을 다뤄봤고요. 여섯 번째는 미중 전쟁 시 나바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요거 이제 진짜로 전쟁하는 거예요. 무력. 그다음에 일곱 번째, 중국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방안은. 그다음에 여덟 번째, 핵무기가 재래식 전쟁을 억지하는가. 이렇게 여덟 개 정도 꼭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터 나바로는 누구? 이제 피터 나바로는 이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 있고 백악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이전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책을 쓴 게 바로 이 지금 저희가 리뷰하고 있는 이제 웅크린 호랑이입니다. 피터 나바로는 경제학과 교수로서 반중국 매파 중의 매파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독수리나 매처럼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매파가 매라는 거죠. 그 엄격한 태도,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그걸 이제 매파라고 하고, 파는 이제 뭐 특정 정파, 뭐 세력, 이게 매파죠. 그리고 반대는 이제 비둘기파, 예, 온순하고 온건하고, 그걸 이제 비둘기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강하게 하는 거는 이제 매파, 좀 약하게 하자는 거는 이제 비둘기파.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라는 책과 지금 소개하는 책 웅크린 호랑이 등의 저자이고, 현재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살펴볼 사람이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이건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피터 나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피터 나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이 웅크린 호랑이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나 앞으로 미국 정책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보면 이 책을 이제 봐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리고 검토해 봐야 된다, 리뷰해 봐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책에서 이 책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높다 라고 이제 책은 적고 있다. 예, 피터 나바로는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역사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왜 높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자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거를 대면서. 신흥 세력인 중국과 그 초강대국 미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게 뭐냐면은 책에서 저자가 챕터마다 질문을 던져요. 퀴즈 같은 식으로. 그래서 독자 보고 좀 풀어보게 해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저자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을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닭뼈를 내리치는 도끼칼처럼 팍 소리내면서 단호하게 높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저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 볼 때 1500년 이후 중국 같은 신흥 세력이 1500년 이후 여기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흥 세력이 미국과 같은 기존 강대국과 대치한 15차례 사례 중 11사례에서 그러니까 15개 중 11에서 15에서 11 사례에서 전쟁이 발생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73%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니까 73%나 이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높죠? 또 저자는 또 실제로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미중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피터 나바로도 사람들이 이 책 읽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계, 신중 요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보면요. 중국이 언젠가 미국 군함이나 전진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는 이 문제의 전제를 생각하면 실로 마음이 불편하다. 이제 피터 나바로가 마음이 불편을 하다 이 얘기하고, 그러나 이 책의 독자라면, 이 책을 읽었다면 그 얘기죠. 중국과 미국의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저자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결론을 나와 같이 내리자 이렇게 동참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더 역사적인 실예로 이제 저자는 더 이제 설득에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공산당과 미국이 모두 공격적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한다. 저자는 이제 책에 저자가 쓴 거예요. 앞에서 역사를 돌이켜본 결과 1949년에 정권을 쥔 중국 공산당이 1949년에 정권 졌다는 거예요.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무력 침략과 폭력을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런 중국 역사와 이에 뒤지지 않게 이제 미국 얘기죠. 폭력으로 물든 미국의 현대사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참으로 대단히 위험한 조합이다. 짝꿍인데 위험한 짝꿍이라는 거예요. 둘 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공격적인데 이제 그 뒤로 나와요. 폭력으로 물든 미국 현대사라는 이제 지나치게 객관적인 표현에 이제 피터 나바로도 미국 현대사가 피로 많이 물들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미국 내 극우, 이제 애국주의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입가를 매만지면서 불쾌한 표정을 지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자는 다분히도 공정하게 중국의 공격 성향 뒤에 미국의 공격성을 명확히 적시한 뒤 양자 관계를 대단히 위험한 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대단히 위험한 조합.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위험한 조합이다. 둘 다 너무 공격적이다. 그럼 중국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공격적이었을까? 이제 중국 보고 그다음 미국 볼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왔나? 1949년 정권을 진 뒤 중국 공산당의 공격 성향을 봐보자. 먼저 저자는 최근 중국 지도층이 평화로운 부상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화평 굴기 그거죠. 실제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면서 중국이 1949년에 정권을 잡았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중국 공산당이 1950년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실제 일어난 현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현실은 세계 역사상 최대의 제국주의 토지 수탈이라고 할 수 있는 1950년의 사건을 가리킨다. 바로 중국이 티베트와 현재 중국 최북서단 지역인 신장 위구르 잔치구를 군사력으로 정복한 사건이다. 이거를 제국주의 토지 수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터 나바로가.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이 두 지역을 합친 면적은 2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현재 중국 영토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요거를 일단 디스하는 거죠. 까는 거죠. 토지 수탈. 티베트랑 신장 위구르. 이어 저자는 여러 페이지를 걸쳐서 저자가 생각하는 역사에 나타난 중국의 공격성을 연달아서 이제 나열을 합니다.
1950년에 중국은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습 공격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이게 있고, 또 1950년에 중국은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지 정보를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몰아내는 과정에 협력을 했다. 그럼 1962년 중국은 인도를 침공을 했다. 또 이제 저자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전쟁에서도 중국이 참여했다고 말한다. 1960년대 중국은 베트남 전쟁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략. 중국군은 재래식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을 모두 동원해 1000대가 넘는 미군 항공기와 이에 탑승한 조종사를 격추했다. 이렇게 이미 충분한 적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그치지 않는다. 신이 난 저자는 열심을 내어서 이제 계속해서 적는다. 이렇게 국수주의가 고조되던 1969년 마침내 중국은 전 동맹국을 두 번째로 기승국했는데 그 상대는 소비에트 연방이었다. 소련도 이제 공격했다는 거죠. 이번 영토 분쟁의 중심은 작은 섬 3개와 3개의 지방이라고 불리는 지붕. 3개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해발고도 7,620m의 파미르 고원 측면에 걸쳐 있는 영토 약 51,800제곱킬로미터였다. 이렇게 공격을 또 했다라는 거고. 1974년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당시 심각하게 세력에 약화된 남베트남의 시사 군도를 탈취했다. 이것도 공격했다는 거고. 1979년 중국은 군사 수십만 명과 전차 수백 대를 이끌고 북베트남을 급습함으로써 한때 동맹관계였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기습 공격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해트트릭. 3번이라는 거죠. 해트트릭은. 1988년에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중국군과 베트남군이 또다시 격돌했다. 또 충돌했다. 이 무자비한 충돌은 스프래틀리 해전 또는 존슨남 암초 학살로 알려졌다. 이렇게 또 이제 공격을 했다. 1994년 중국은 난사군도에서 영토 확장 노선을 고수하며 필리핀에게서 미스티프 암초를 탈취했다. 1995년 중국의 타이완의 첫 직선 총통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거의 1년에 걸친 위협 작전을 펼쳤다. 여기서 또 공격성을 보였다는 거죠. 저자는 피터 나바로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도 소개하고 있다. 2001년 중국군과 미군은 남중국해 항해와 항공 비행 자료를 둘러싸고 또다시 마찰을 빚었다. 중국 전투기가 미국 EP-3 정찰기와 충돌했고 손상을 입은 EP-3 정찰기가 하이난섬에 위태롭게 긴급 착륙한 이른바 하이난섬 사건이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금세 국제 위기로 번졌고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 정찰기의 승무원 24명은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거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힌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공격성을 다룬 거라고 피터 나바로가 자기가 미국이니까 이제 크게 생각해서 이게 다룬 거죠. 2009년, 2013년, 2014년에도 미국과 중국 해군 사이에 이와 비슷한 충돌이 발생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또 저자는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 관계도 소개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는 이보다 더한 긴장감이 감돈다. 그 중심에는 동중국해 생각후 열도를 둘러싼 오랜 분쟁이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과연 이제 중국이 뭐 공격 상황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네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해 보면은 1950년 티베트 신장, 1950년 6.25, 1950년 베트남, 1960년 인도, 1960년대에 베트남, 1969년 소련, 1974년 베트남, 1979년 북베트남, 1988년 베트남, 1994년 필리핀, 1995년 대만,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피터 나바로가. 한편 저자는 위험한 조합의 다른 한 짝인 미국의 공격 성향, 이제 이걸 해야죠. 함께 다루고 있다.
일단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1949년을 같은 기준 선상으로 맞춰놓고 같은 기간 안에 얼마나 이제 기준을 맞춰놓은 거죠. 49년에서 중국 공격 성향, 49년 이후로 이제 미국 공격 성향 이거를 맞춰놓고 보는 거예요. 미국 그 호전의 역사를 이제 정시를 하고 있다.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미국은 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에서 4차례 큰 전쟁을 치렀고 이라크를 2번 침공했으며 보스니아, 캄보디아, 리비아, 세르비아, 시리아를 폭격했다.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이란, 코소보에서 체제 변동을 꾀했고 파키스탄과 소말리아에 대규모 무인기 공격을 했으며 지부티,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케냐, 예멘에 전투 부대를 보냈다. 요거는 이제 저기 홍해 그쪽이죠. 이렇게 많은 무력 풍도를 소개한 뒤 저자는 미국의 호전성을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는 미국 무력 개입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자는 미국의 공격성도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무력 관련 역사를 되짚어 보면 위험한 조합이라는 저자의 표현은 과장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저자는 중국의 공격성과 관련해 동맹국 공격을 짚고 있는데 이는 지금 북미 접촉과 관련해 의미해 볼 부분이다. 그러니까 친했던 나라, 동맹 공격했던 나라도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북한 관도 동맹이니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짚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련,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 베트남 이렇게 하고 그 표현을 1979년 중국은 군사 수십만 명과 전차 수백 대를 이끌고 북베트남을 급습함으로써 한때 동맹 관계였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기습 공격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해트트릭은 저자는 해트트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국의 동맹 파기가 반복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이제 해트트릭은 이제 축구 용어죠. 그래서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3골을 넣었으면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 미국의 대북간 접근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났는데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 일이 있기 전 트럼프는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시진핑의 말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이죠. 이제 트럼프, 시진핑과 회담 후에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왜 이랬을까? 하면 눈을 이제 거칠게 눈을 질끈 이제 감고 거칠게 단순화해보자면 역사적으로 중국은 동맹국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한국이 중국 일부라고 이제 시진핑이 얘기했다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 김정은과 트럼프 이제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열해 봤을 때 뭐냐, 트럼프가 그 중국의 이런 역사는 이제 북한도 알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흔들기를 한 거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런 발언 등을 통해서 김정은을 나오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 미국이 중국의 해상을 봉쇄할 가능성은, 그래서 그 해상 봉쇄 가능성 이제 금수 조치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하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피터 나바로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상 봉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역과 전쟁 사이,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이제 전쟁 그 문제 사이에 회색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일종의 이제 서해 갯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갯벌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갯벌 같은 거는 바다면서도 육지잖아요. 바다에 잠겼다가 육지도 됐다가 하고 거기 특수성이 있잖아요.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 봉쇄도 무역 전쟁이면서 무력 전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일전에 일본에 대해 해상 봉쇄를 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한 바 있으므로 해상 봉쇄는 사실상 준전시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 물자를 미리 막는다는 차원에서 해상 봉쇄는 확실히 사전 전쟁
작업, 그 전쟁의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을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철이 수입이 되면은 탱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철을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무역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전쟁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해상봉사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저자는 먼저 미국이 일본에 대해 금수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 현대에 들어 최초니까 뭐 의미는 없고, 석유 금수 조치를 실시한 국가는 1941년에 일본 제국의 금수 조치를 취한 미국이었다. 이거 미국이 해봤다 이거죠. 해봤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이걸 해봤다라는 거예요. 또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을 밝히면서 금수 조치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1950년 중국이 북한군에 가담해 한국전쟁에 참전하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의 전면적 금수 조치를 취했다. 이때도 이제 했다 이 얘기. 이 조치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핑퐁 외교로 해제하기까지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중국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이제 1969년에 중국이랑 소련이랑 충돌을 한 다음에 하니까 미국이 사이 얘네 안 좋네, 같은 공산권인데, 그래서 중국에 접근을 하고 중국의 이 봉쇄를 풀어주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이제 개방 이쪽으로 터준 거죠. 이것이 금수 조치 해제와 그리고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괘씸한 중국 누구 때문에 커낸다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풀어줘서 성장했는데 이제 또 우리에게 도전을 하느냐. 저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 해군이 항로를 보호한 덕분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국가가 바로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라는 사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피터 나바로는 미국이 잘 도와줬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얘기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미국 해군 배치도를 대강 살펴보면 해군 배치도인 거야. 해군 배치도. 미국이 중국의 수출입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대단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종합해 볼 때 경제 무역에서 생사 여탈권 내가 키워줬고 근데 다시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들을 수 있어서 의미심장하다 이 얘기죠. 내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뺏을 수 있다는 태도마저 느껴진다. 특히 두 번째 문장에서 미군 해군 배치도를 살펴보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수 조치 등의 경제무역 제재가 군사력과 깊게 연동되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 2018년 8월 미국은 북한에 대해 미북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전면적 금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 대한 금수 조치로 가는 사다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같은 이제 황해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북한은 중국으로 가기 위한 연습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북한 해보고 그런 스타일로 중국으로도 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든다 이거죠. 북한에 이어 중국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효과적이라고 했고 옛날에도 해봤고 일본에도 해봤고 지금 북한에도 해봤는데 중국이라고 안 할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얘기죠. 4. 과연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중국보다 많은가? 잠시만요.
저자는 먼저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중국보다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다 아시는 거죠. 이제 미국이 군사비가 이제 중국보다 많긴 많다. 그 부분은 이제 피터 나바로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독특한 논리가 있어요. 보세요. 군사비 총액의 경우 중국이 발표하는 연간 군사비 지출은 총 2천억 달러를 넘을 기세로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군사비로 그 3배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인정. 그래. 미국이 더 많이 써. 하지만 저자는 단순히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건 빼야지. 가장 먼저 군사비 지출 총액을 직접 비교하는 자체가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세계 규모로 전력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력을 투자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비 지출을 하는데 일단 중국은 지역 패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지역에서만 돈을 들이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특정 지역에만 놓고 봤을 때 군사비 지출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3배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일리가 있죠. 그죠? 즉 일단 중국은 지역 패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중국보다 많다고 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이제 얘기 드린 거고. 또한 이제 또 특이한 대목을 집어요. 피터 나바로가 인건비에서도 비용 우위 면에서도 중국이 유리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중국의 기술 유출 행위를 거론하기도 한다. 중국이 갖춘 비용 우위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중국은 군사 연구나 신무기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거의 없다. 이제 피터 나바로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 해커가 놀라운 실력으로 미국 국방부와 민간 방위 상업체로부터 최신 무기 설계를 훔쳐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재권 문제로 최근 트럼프가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요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자꾸 첨단 기술 훔쳐가는데 그게 이제 군사 문제와 연관되니까 이제 트럼프가 계속 그 부분을 짚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 피터 나바로가 미국 국민들, 이제 특히 독자들로 하여금 좀 정신 차리자, 긴장을 좀 높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자는 세계 패권 다툼에서 미국이 이대로 아무런 손을 쓰지 않는다면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맥락을 두고 볼 때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군사적, 지역적 패권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꾸 무역 얘기도 다 경제 얘기도 다 그러니까 무력적인 충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술 유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단순한 무역 수지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의 무역 전쟁은 트럼프의 대내 선거와 지지율 관리 위한 포퓰리즘 차원보다는 높은 차원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지금 중국 때려서 경제 그 문제로 중국 때려가지고 일자리 문제 해서 트럼프가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근데 피터 나바로 이런 걸 읽어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엄청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 대중 무역전쟁은 임시적 단기적 차원으로 다뤄지기보다는 미국이라는 근본적인 국가 이익을 위한 본질적 장기적 차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다. 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5번째 꼭지. 트럼프가 제조업체들을 컴백시키는 진짜 이유. 왜 리쇼어링 그거 할까? 트럼프의 리쇼어링을 진짜 이유라고 해야 할까? 리쇼어링은 해외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죠.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리쇼어링, 미국 입장에서 리쇼어링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미국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막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선도 됐잖아요. 그래서 뭐 리쇼어링 해서 그 기업들 많아져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서 트럼프가 지지율 올리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제조업체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인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다. 피터 나바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중 경제력과 군사력 통계를 살펴보면은 놀라운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다. 미국은 30만 대가 넘는 군용기를 전선에 내보낼 수 있었던 반면 그 독일과 일본이 보유한 군용기는 합쳐도 20만 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조력에 있어서 미국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즉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강력한 미국 제조업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나바로가 쓰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은 분명히 전선에서 용맹하게 싸운 미국 UK 공군 병사들이었지만, 그래 전선에서는 그렇게 싸운 거 인정하지만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들이 적군을 파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전차, 전투기, 전함을 생산해냈던 심장지대 공장의 지원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부분도 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터 나바로 이 저자는 초점을 다시 중국으로 맞춘다. 그러나 현재 봐보세요. 이런 전쟁 얘기를 하고 제조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더니 중국 얘기를 뚝 꺼내는 거예요. 현재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안겼던 군수 공장 대다수는 문을 닫고 청두, 충칭, 선전 같은 중국 도시로 옮겨갔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대중국 전쟁과 관련한 사전 포석임을 강하게 이제 암시받는다. 다시 말해서 리쇼어링으로 탱크 및 군용기 제조업체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조업에 관련을 해가지고 볼 때, 제조업과 관련해가지고 볼 때 단순히 리쇼어링이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력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불러들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국에서 탱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 이 얘기예요. 피터 나바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피터 나바로는 지금 백악관에 있고, 미중 전쟁 시 나바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6번째 꼭지입니다. 그래서 피터 나바로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중국의 무기의 양적 성장이다. 이게 이제 피터 나바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처럼 미국을 웃도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중국군의 양적 우세가 미국의 기술력 우세를 압도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양의 곧 질이라고 한 이오시프 스탈린의 예리한 관찰을 다시 떠올려 보라. 근데 여기서 양의 곧 질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 이제 몽창 쏜다는 거야. 몽창 한꺼번에 다 많이 만들어서 몽창 쏘면은 기술적으로 딸려도 양적으로 승부를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 요시하라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이지스 시스템을 물리치고 타이완 해역과도 같은 중요 전투 지대를 장악하기 위해 대함 탄도 미사일, 저고도 순항 미사일, 고고도 초음속 미사일을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선을 향해 각각 서로 다른 방향과 진로로 동시에 퍼붓듯이 쏘게 되는 명확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막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방패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 같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랑하는 이지스 방패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이 대응 방안도 피터 나바로가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파쇄법을 적어두고 있겠다. 그렇지만 고시 같은 느낌으로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책 같은 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제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 근방에 다 적시해 두고 있어요. 직접 각자 찾아보기로 하자. 이렇게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중국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방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노골적인 유혹의 손을 이제 뻗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한테 추파를 보내고 있어요. 피터 나바로가. 실제로 일부 러시아에는 점점 더 강대해지는 중국이 과거 제정 러시아가 중국에서 영토를 빼앗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에는 시베리아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강압 혹은 무력으로 강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나아가 1858년 중국이 러시아와 불평등한 아이훈 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에 할양한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되찾고자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도 특히 뺏길까봐 두려워한다 이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훨씬 나은 장기 전략은 보세요. 미국이 주도하는 균형 동맹에 가입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같이 러시아야 우리 같이 중국을 견제하자 이 얘기예요. 참고로 트럼프의 초대 국무장관은 러시아통 틸러슨이었다. 이 사람은 틸러슨 초대 국무장관이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지금은 폼페이오죠. 트럼프가 국무장관으로 석유회사 CEO를 낙점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당선인 초대 국무장관으로 친러시아 성향, 러시아 통이잖아요. 석유 거물인 틸러슨을 이제 틸러슨 CEO를 낙점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추파를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런 국가 맥을 이제 이렇게 책을 써놓고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러시아 통인 틸러슨을 이제 뒀던 거예요. 그럼 연결이 되죠.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핵무기가 재래식 전쟁을 억지하는가. 이제 또 재밌어요.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왜 미국은 6.25 이제 뭐 음모론자 얘기들은 막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6.25 이전에 미군을 뭐 빼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국은 당시에 핵폭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선회를 해보자는 거예요.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국 군을 빼낸 게 아니라 핵폭탄을 갖고 있으니까 뭐 한국 뭐 침략을 하겠어? 전쟁이 뭐 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배후에 있는 게 미국이었으니까 군 뭐 빼내도 핵폭탄이 있는데 뭐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데도 북한과 이제 중국은 그때 핵무기가 없었는데도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핵무기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좀 같은 맥락인 이야기가 나와요. 저자는 핵무기가 재래식 전쟁을 억지한다는 점은 이제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 억지한다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베에서 언급했던 1969년 중국이 소련을 공격한 사건을 생각을 해보자. 당시 중국은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반면 소련은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도시를 전부 파괴에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소련군의 공격을 개시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소련과 할 때도 그렇고, 뭐 핵 없어도 막 가요. 핵 있는 나라한테도. 그럼 핵이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 이후에도 저자는 1982년 핵 보유국인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은 포클랜드 전쟁. 여기도 핵이 있었는데, 한쪽은 핵이 있었는데
전쟁한다 이거예요. 타이완 해협 위기를 또 다른 예로 들고 있다. 1954년에서 1955년에 걸쳐 발생한 첫 번째 위기와 1958년에 발생한 두 번째 위기 당시 중국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만 얘기예요. 미국이라는 강력한 핵보유국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재래식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대만 얘기도 이러니까 한국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인은 손을 번쩍 들고 이게 하나의 추가적 예를 더해 볼 수 있다. 우리도 그렇다. 6.25 전쟁이 그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일본을 핵폭격한 핵보유국이었고 중국은 핵무기가 없었지만 당시 중국은 북한을 도와서 한국을 공격을 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시 에치슨 라인 등 미국의 아까 얘기한 거 한국에서 군대 철수 등은 미국의 핵보유를 가신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얘기죠. 미국은 자기가 핵보유국이었다는 걸 과신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또 오고 그랬는데도 또 핵은 또 안 썼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생각이 맞았다라는 거죠. 그죠? 당시 미국은 우리가 핵이 있기 때문에 남한에 조금 소홀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까 그 얘기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핵과 핵이 없는 나라끼리는 전래식 전쟁을 하고 핵이 있어도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도 전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핵이 둘 다 있어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이 표는 그 얘기고, 핵이 있는 국가와 핵이 없는 국가 간의 전쟁도 이러한데 핵이 있는 국가 간은 어떨까? 저자는 이런 다른 학자의 말을 이용한 이런 글을 흘린다. 티베트나 티베트 수장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도와 중국이 전쟁을 할지 여부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양국이 모두 핵 강대국이라는 점을 들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슐리 텔리스는 핵무기는 중국이 인도 영토 전체를 정복하려고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정도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전체 정복은 아니지만은 그거는 이제 핵무기가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지만은 그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다면 양국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이 전쟁을 할 수 있다. 서로 핵보유국이지만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핵을 갖고 있는 나라 혹은 마치 중국이 소련에 했던 핵 없는 국가가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핵을 갖고 있는 나라도 공격을 할 수 있고 핵이 없는 국가도 중국이 소련에 했듯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럴지도 모른다. 따라서 뭐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인용해 봤어요. 국내 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 꾸며낸 가짜 전쟁이 진짜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결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근데 국내 문제 때문에 그 관심을 밖으로 돌려 전쟁 같은 거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을 포함한 중국 주변 국가가 모두 나름의 자국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관심, 전환, 전쟁에 퍼물려는 국가는 어쩌면 중국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럼 어디를까? 인도일까? 일본일까? 그래서 요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안 해도 중국의 주변국가 중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책을 집었을 때는 제가 주로 경제 이야기를 하겠군 하고 잡았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지만 이제 내용은 너무 전쟁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주로 전쟁 관련, 무력, 전쟁 관련 이야기했다. 물론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 문제 역시 어디까지나 무력 전쟁의 하위 범주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런 식이에요.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과 자국의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중국 군사력 증강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다. 뭐 여기서 우리나 미국 국민은 물론
한국, 인도,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등 중국을 상대로 풀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모든 국가 국민을 의미한다. 이게 한국을 넣었어요. 한국, 인도, 일본 이렇게 이런 걸 넣어놨어요. 피터 나바로가.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을 사면은 중국 군사력이 늘어난다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경제 문제도 다 모두 다 이제 군사 문제로 엮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가 군사 문제예요. 거의 군사 문제. 책은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쓰여 있고 챕터마다 퀴즈를 내면서 아까 이야기 드렸죠. 시작을 하고 있는 형식이다. 미국 내 유력한 학자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나온 책으로 보이며 또 저자가 지금 현직 백악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이 책 이야기하는 대로 전개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펼쳐볼 만한 책이다.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는 재미있고 괜찮았어요. 전쟁 관련 이야기인데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실제로 백악관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제 흥미롭게 뉴스 같은 거나 관련 진행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